당황스러운 점은 이제 서울이라든지 강남권 중심으로 이 집값이 상승하는 거를 서민이나 뭐 저소득층 그리고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의 혜택을 규제하면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죠. 안녕하세요. 부토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출 관련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책이라는 게 한번 시행하면 돌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혼란을 어떻게 보면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정책들이 그냥 일단 한번 던져놓고 반응을 한번 보고 한번 얘기해보고 반응을 보고 이런 식이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제 대출 규제는 사실 항상 있어 왔던 정책이긴 해요. 옛날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도 그때도 뭐 DTI 규제했었고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정도와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이 규제를 했을 때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었거든요. 사실 옛날에 LTV만 적용하던 시절에는 이 LTV라는 건 전체 아파트 매매 그 덩어리에서 예를 들면 이게 10억인데 매매가가 10억이고 LTV가 한 80% 돼요. 그랬을 때 한 8억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세입자 보증금이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전세입자 보증금이 한 5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3억에 대한 대출을 받고 그 나머지 여분 이거는 내 개인 종잣돈으로 해서 사거나 이런 방식으로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월 이자만 내진 않겠지만 만기 일시로 했을 때는 이렇게 이자만 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일부 원금 상환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10억짜리 집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80%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80%가 많으니까 우리는 한 60%로 받자. 이렇게 하면서 나 혼자 혹은 부부간에 어떤 조율을 하면서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었어요. 아, 우리 요 정도를 사자 하면서 어느 정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주거 사다리라 그러죠. 내가 지금은 서민이지만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점프를 하고 싶었을 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대출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자 3.5%로 만기일시 30년을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소득 4천만 원 무주택자가 지금은 투기 지역이 강서, 송, 그리고 강남 3구랑 용산 빼곤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건 제외하고 시가 6억 되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LTV만 적용한 게 아니라 이 DSR 규제까지 적용을 했을 때 한도가 줄어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연간 소득, 뭐 연봉이 되겠죠. 연간 소득 대비 전체 대출의 어떤 원리금 상환액 이걸 계산한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연간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의 이 40%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LTV를 60%를 적용했을 때는 3억 6천을 대출을 빌릴 수 있었는데 DSR을 40%를 적용하니까 거의 7천만 원 정도가 떨어진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대출이라는 건 솔직히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대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세입자든 집을 사는 사람이든 돈이 정말 많은 부자들은 굳이 이 대출을 끼지 않고서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 서민이고 내가 모은 시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거 사다리를 올라타기 위해서는 이 대출을 지금까지 활용을 했었던 거죠. 지금 은행별 조건부 전세 대출 그리고 일반 대출들이 이제 중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출, 이게 들어가는 거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한다는 거, 전면 중지시킨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 그러니까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조건의 전세 대출은 중단을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집주인이 있어요. 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서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이 이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에요. 매수자. 이 A는 매도자입니다.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이거 저 집 살 거예요 라고 하고 계약을 하면서 전세입자를 같이 구하게 돼요. 전세입자를. 그래서 잔금일 예를 들면 계약을 하고 한 3개월 내에 보통 잔금을 치르거든요. 계약, 그 다음에 뭐 중도금,
그다음에 잔금 이렇게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같이 만나고 이때도 만나요. 이때는 그냥 중도금만 냅니다. 이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만나서 전세입자가 은행에게 빌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 이 은행에다가 저 전세 살 거니까 대출 좀 해주세요 라고 한 돈을 이 집이 계약이 되는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이 날에 사용이 되게 되겠죠. 매수자는 갭 금액에 대한 부분만 이 매도자에게 지불을 하고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해서 이 집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잔금 당일에 법무사가 와요. 그래서 그 법무사가 그 소유권 이전도 같이 시켜주거든요.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을 이전을 시켜줘요. 그럼 이 당일날에 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전세 대출이 안 된다. 말 그대로 신규 갭 투자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출 실행일에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이 붙는 전세 대출 중단. 이건 어떤 거냐면 A라는 사람이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다 전세를 놓고 싶은 거예요. 이 집에 전세를 놔가지고 나는 이 A라는 사람은 이사를 가고 싶어요. 뭐 전세든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사를 나가요. 그럼 B라는 전세입자가 들어와서 본인의 전세 보증금, 여기서 말하는 선순위 채권이라는 거는 은행 대출입니다. 이 A라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이 또 있겠죠. 그거를 이 사람의 돈으로 갚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말소 조건, 대출 실행일에 선순위 채권, 이 집주인의 은행 주담대를 어떤 갚는 조건으로 뭔가 이런 경우에는 전세가 다주 중단이 된다. 이 B한테 대출을 못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나가면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으니 그런 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예 제한을 두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유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그러면 저 이 집을 처분을 하겠습니다. 팔겠습니다. 매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때에 매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난 좀 전세로 들어가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전세로 들어가요, 전세. 근데 이때에 또 이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출이. 왜냐? 이거 판 돈으로 또 투자할까봐. 이런 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는 안 되고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갈아타기를 하든 새로운 투자를 하든 이런 거를 다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금지라기보다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보험이 있어요. MCI, MCG. 이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가입할 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 이거를 가입을 하면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천만 원 정도의 어떤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되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별 지금 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 이런 경우들 대부분 지금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하나은행만 가능하네요. 근데 하나은행도 지금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매도를 하면서 이제 전세 대출하는 경우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런 경우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금융권은 대부분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이런 대출 규제가 지금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LTV는 2002년에 도입이 됐고 DTI 규제는 2005년에 도입이 돼서 강남 3구 외의 지역은 2009년에 본격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DSR도 2018년에 본격으로 도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2012년까지 사실 이 규제를 안 풀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집값이 잡혔던 이유가 있었죠. 이 규제 때문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결국에는 이제 공급. 그때 이제 규제에도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제는 항상 있어 왔다. 근데 지금 규제가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모두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무주택에서 1주택을 가려는 사람 혹은 1주택 갈아타기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억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실수요자들의 어떤 실거주지를 제한을 둔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부자들은 대출 안 받고 집 삽니다. 대출 안 받고 전세 들어가요. 서울에 되게 서울에 이제 저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데는 전세도 막 20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데를 대출을 받고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냥 자기 돈 내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실수요자들의 어떤 그런 수요들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뭐 전세 자금 대출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 특례 보금자리로는 이제 중지가 됐고, 근데 이것도 원래는 25년 이후에는 2억
2억 5천까지 소득 제한을 2억 5천까지 늘려주겠다고 했었어요.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고 원래 24년 하반기에 2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미뤄졌어요. 정부가 이같이 정책 모기지까지 손대는 것은 24년 2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5개월 동안 28,541건이 신청이 됐고 대출이 금액으로는 7조 가량이 대출이 되었다. 그래서 가계 대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대출로 인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이 됐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 이내에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들 무주택 가구나 1주택 대환자에게는 1에서 3% 저금리로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혹은 9억 이하의 전용 8호 제곱미터 전용이니까 34평이죠. 전용 8호 이하이기 때문에 상반기 부동산 가격 상승 일조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이라는 거는 한번 내놓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본인만의 플랜을 세우게 되잖아요. 계획을. 신혼부부든 아기를 낳든 뭐 혼자든 간에 이런 정책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정책을 자꾸 변경을 시켜버리면 그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물거품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규제에 혼란을 들여서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서 10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은행의 각자 영업 계획,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 여신 심사를 통해서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우리 입장은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 부처 내에 이견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죠. 아, 우리가 너무 그냥 성급하게 이렇게 옥죄기를 했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죠. 아, 우리가 대출 규제를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너무 급진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일관성이 없는 정책은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거에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정책자금 수십조를 풀어가지고 23년까지 정고점을 회복했는데 갑자기 전세 혹은 매수를 고려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거사다리를 끊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세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는 전세에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진짜 집을 매수하지 못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정말 저렴한 전세 혹은 월세에 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쨌거나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 정부와도 좀 되게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이 이제 여소야대 형국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것들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한 30가지 대책이 계속 나왔습니다. 되게 압박을 많이 가했죠. 이때 세금 엄청 많이 부과할 거다. 집 당장 팔아라 라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줬었습니다. 그래서 15억 초과 아파트는 아예 주담대가 금지가 됐었고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16억, 17억, 15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15억 밑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13억 이런 아파트들이 거의 15억 가까이 올라갔어요. 이런 것처럼 뭔가 정책에 따라서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급변했단 말이죠. 그래서 DSR 한도도 하향했어요. 하향하니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사업자 주담대도 뭐 제한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규제를 했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비조정 지역이 대부분이라서 보유만 하면 됐었는데 이때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세금을 떠나서 신규 주택을 샀어. 그럼 무조건 전입을 해야지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2020년 이 대책도 대출 규제에 대한 확대예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를 확대를 하면서 서민들이 어떤 주택 구매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2배 가까이 뛰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부동산에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요와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수요라는 거는 외부의 변수와 내부 변수가 있어요. 내부 변수는 말 그대로 나에게만 집중을 하면 돼요. 내가 오늘 먹어야 되지 않은 배달 음식, 커피 이런 거를 조절하고 내 연봉을 컨트롤을 해서 뭔가 내 몸값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이고 외부 변수는 뭐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그리고 금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결국에 이 나의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심리. 이 수요에서 심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고 공급은 말 그대로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건 뭐죠? 내 심리를 잘 컨트롤을 하고 나에게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앞으로 정책의 어떤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서울 경기권은 지금 전세 대출이 굉장히 씨가 말랐다. 대단지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다 동일 매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렇지, 다 동일 매물로 이렇게 묶어보면, 뭐 전세가 뭐 5개도 없는 경우도 되게 흔하게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경기권, 뭐 용인이라든지 수원도 전세가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일부 단지들, 대장 단지가 아닌 경우에도 외곽에 있는 구축 같은 경우도 이전 전세가, 전세 고점을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기회가 오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우리가 엄청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면 지금 바로 공부를 해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의 어떤 방향을 좀 잡아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